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폴리뉴스 그 3월 두 번째 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사람들의 일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모습들을 인류 문명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압축 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부하는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대전환의 큰 흐름 속에 능동적인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중 간 대결이 초래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흐름은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미래학자이자 미국 정치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통해 현 시점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이게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그 안 교수님 또 뭐 활발하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 속에서 사상 최초로 0.73% 예. 제일 박빙이었죠. 이런 대선 결과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참 진영 대결의 끝장판 아니었는가 보이시는데 20대 대선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제 낡은 건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과거 그람시가 말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좀 무승부, 국민들이 이제 사실상 법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이겼지만 정치적 무승부를 기록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주목했던 게요. 제가 대선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추어 아웃사이더들의 대선이다. 아마추어 아웃사이더. 사실은 뭐 선거 얘기는 뭐 제가 공지 앞에 문자 쓰는 거지만 제 소견에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양당의 후보가 둘 다 이렇게 아마추어이고 이렇게 아웃사이더들 간의 대결인 적은 없었잖아요. 그게 이번 대선의 전례 없는 저는 이번 대선 성격을 말해주는 특징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20대와 30대 특히 20대의 정치적 깨어남 이게 또 굉장히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효표가 전례 없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선거 보이콧 같은 느낌?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무효표가요. 그러니까 즉 비호감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전망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진영의 대결 속에서 던질 사람이 그러니까 표를 던질 사람이 없다. 라는 점에서 하나의 그것도 저항의 표현 아닌가. 그래서 한 그 세 가지 징후만 보더라도 이번 대선은 낡은 것은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이행기 선거다. 이렇게 교수님 볼 때 낡은 거 사라진 건 뭐가 사라졌죠? 사실상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 10년이라는 사이클을 기록하지도 못하고 5년 만에 패배한 거잖아요. 민주화 운동 세력이 빛나는 성취도 했지만 치명적인 한계 중에 하나가 관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념 그리고 자신의 자의적 생각에 따라서 현실을 재단하는 그 실사구시적이지 않는 DNA. 그러니까 과거 학생운동이 주도했던 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죠. 그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화 운동의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선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따라잡은.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불운했던 거는 실용적인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 구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주도했던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벗어나기는 어려웠죠. 그 점에서 낡은 것이 사실상 사라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586이 주도했던
시대가 한 시대가 이제 막을 이제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낡은 측면이 이 한국의 보수가 전혀 한국의 기존 검찰 내부의 DNA에서도 별종인 기존 검찰 내부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던 그리고 더구나 한국의 전통적 보수 입장에서 더 이질적인 존재의 당선이란 점에서 윤석열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한국의 보수도 비록 국민의힘이 집권당은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낡은 것이 지금 위기에 집권을 하면서 동시에 또한 위기에 봉착한 양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낡은 기존의 민주화운동 세력, 더 퇴행적이었던 그 과거 이제 보수 뿌리가 둘 다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했고 또 위기에 동시에 봉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들도 범 586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586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올 때 586이 주도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늘 예. 가지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그 기존 정치인 뭐 상김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그 주도하기보다는 어쨌든 보좌하고 좀 이렇게 실무자 예.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했지 않나. 물론 이 다른 방면에 예. 영화라든지 뭐 이런 이 의료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586 세대들이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예. 또 거꾸로 정치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중앙의 위치에서 정점에서 활동한 건 가장 최근 그렇습니다. 몇 년에 국한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를 상김 정치에서가 그 지나갈 때처럼 이렇게 이 586 정치도라고 명명하면서 지금 금방 또 낡은 정치, 낡은 것이 가는 부분에서 586 정치에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수긍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과거 김대중, 노무현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제 586이 어떤 실무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네. 주도 세력이라고 보긴 어려웠는데 이번 문재인 행정부에서와 그 집권 정당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강력한 주도 세력이었고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자마자 몰락하는 그 원인이 저는 됐다라고 보는 게요. 특히 이게 이제 제가 학술적으로 진단하는 포인트 계속 제가 한국 사회에서 10년 전부터 자유주의 얘기했던 거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행정부는 비록 그 당시 시대의 한계는 있었지만 자유주의적, 그러니까 미국의 리버럴 정부, 리버럴 민주당과 상당히 유사한 가치와 태도의 맹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와 같은 586 세력들의 한계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 자유주의자였거든요. 근데 586이 이제 드디어 본인의 가치와 본인이 세력으로서 본격적인 본인의 정치를 펼치자마자 본인이 대단히 부족한 그러니까 자유주의성의 부족이 당연히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조기 몰락을 피지도 못한 채 몰락하는 정치권에서요. 그게 참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586의 몰락에는 이 자유주의 부분에 대한 어떤 586이 체화되지 않았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점을 지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저희보다 조금 더 윗세대, 네. 이제 윗세대들은 비록 이념이나 이런 건 체계화돼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문학적인 당시의 소양 속에서 인간에 대한 복잡함, 균형감 이런 인문학적인 게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소위 80년대 민주화의 봄 이후로 서구의 이제 이념들이 수입되면서 네.
그리고 서구 이념뿐 아니라 뭐 이제 그 한반도에서 특히 북한이 가지는 주체사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주 철저하게 체계적인 이념의 세례를 받은 이제 세력이고, 그것은 이제 학생운동 주도 세력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학을 다녔던 586 세대의 전반까지도 그 자장 안에 사실은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점에서 그 시대가 가지는 한계가 여실히 이제 드러난 건데, 그 당시 저희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냉소, 의구심, 그리고 비난,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좀 선악의 이분법, 그리고 인간의 계몽을 통한 인간의 보다 이상주의로 가는 가능성에 대한 절대적 낙관, 확신, 뭐 이런 게 강했던 거죠. 저희는. 여기서 교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좀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저희의 인간관이 이제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이중성, 때로는 이기심, 그리고 때로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건 인간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인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에 대한 회의. 이런, 그래서 미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주의적 제도를 설계한 이유가 인간에 대한 회의 같은 것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인간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의한 지배의 관념도 저희는 부족했던 거고. 왜냐하면 뭐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라는 게 사실상 이 준법 투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이제 투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가지는 이 철저한 군사독재 시절의 불법성,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저희는 아무래도 절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법적 지배, 특히 헌법적 정신에 근거한 정치적 판단,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은 상당 부분 장식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다수적인 민중의 의사만으로는 사회가 결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없는, 다수의 민중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각 개개인의 존엄과 권리,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정신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각 개인이 가지는,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각 개개인의 구체적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도 약했죠. 그게 오늘날 뭐 피해 호소인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무조건 다수로 밀어붙이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쟁점에 대한 보다는 진영의 관점이 앞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로남불처럼 한 사회의 기반 시민적 윤리에 대한 관심의 미비라든가, 이런 게 다 결국은 그 당시 시대로부터 오는 한계가 전면화됐다라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전면화된 모순이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질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낡은 것이 저는 사라져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번 촛불이, 그러니까 촛불을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치학자들이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2016년 촛불 말하는 거죠? 2016년 촛불을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이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기존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의 그 헌법적 질서 내에서의 헌정주의 운동이자,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30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뉴 노멀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에서는 혁명적 성격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행정부는 이 헌정주의적인 운동의 성격을 이해했는가? 라는 점에서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의 이분법, 사실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쓰신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황당함. 박근혜를 탄핵했는데 박근혜의 언어를 쓰는 이 기묘함. 그래서 이 헌정주의적인 운동의 핵심은 촛불의 명령은 한국 사회가 아직 법치라든지 자유주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더 성숙시켜라. 라는 명령인데 그 관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죠. 즉 의회 중심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완화되고 의회가 주도하고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개혁들 있죠. 그리고 다원성,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그 자유주의 사회가 가져야 될 다원성. 그 다음에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똑같은 룰이 적용돼야 되는 법치. 근데 조국 사태, 감사원 사태, 뭐 이런 그 다음에 수많은 공기업에 자기 사람 꽂기, 능력도 안 되는 뭐 이런 수많은 사태들이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 피해 호소인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다 자유주의를 성숙시키는커녕 일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퇴행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노말의 핵심은 자유주의를 성숙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향후 30년 질서를 새로운 전환적 기획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전환적 기획의 핵심 중에 핵심 모든 이슈를 다 덮는 이슈인 기후위기. 애초부터 문재인 행정부는 출발 때서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재인 행정부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수준도 약했죠. 어쨌든 기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소위 신냉전으로 비롯되는 국제관계의 상당한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약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기존 뭐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벤처를 이어가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 혁신, 특히 혁신의 핵심인 연방제적 그 분권,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성경용 위원장의 화두였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문재인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예상하지 못하게 터졌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팬데믹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서구의 국가들 속에서도 이미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던 이슈들이거든요. 보건은 21세기 안보의 이슈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거의 문제의식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과제, 자유주의를 성숙시키라는 과제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30년의 과제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 점에서 촛불의 과제를 이어간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던 행정부다라고 저는 그리고 집권당이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면 정권 교체 세력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한계는 여기서 이제 한계와 장점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기존 관념적 민주화 세력들과 달리 구체적 현실에 기반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시켜내는 능력. 이게 프래그머티즘, 미국. 그러니까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분이 가지는 강점이고 이게 이제 대패할 수도 있는 선거를 근접한 선거까지 가게 된 동력이죠. 하지만 제가 동시에 더 강하게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대선 초기에 계속 그 윤석열 당이 이긴다라고 제가 감히 예고를 했었거든요. 다만 저는 3%로 이긴다라는 게 제 일관된 태제였는데 1%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이재명 후보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리버럴한 성격이 강했던 민주당의 전통에서의 가치가 거의 실종된. 그러니까 미국 프래그머티즘에 대해서 한국에서 오해하는데 한국에서 이걸 실용주의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철학자인 탁석산 선생님이 잘 지적한 건데요. 한국의 실용주의와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은 다릅니다. 한국의 실용주의는 이명박 스타일의 실용주의예요. 돈 되는 건 한다. 이 먹히는 건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은 가치가 전제돼 있습니다. 더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는 실험주의 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처럼 뭐 그냥 상황 보다가 상황 보다가 야 요거 요렇게 하면 먹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속물적 실용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미국 프래그머티즘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지금까지도 인용되는 그 전설적 명언 상인의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 이게 프래그머티즘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점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는 민주당의 그간 어느 정도 보존해 왔던 씨앗인 가치가 사라진 어쩌면 진짜 민주당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근접한 승부까지 갔으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이기겠다. 제가 다시 예고해드리겠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부분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가치 기반 정치가로서 변화가 없으면 100% 집니다. 다음 대선에. 그래서 지금 일찍 등판하시는 것보다 과거 김대중이나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직전의 과거와 직전의 자신과 근본적으로 단절할 수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접전까지 가서 필패합니다. 그리고 이 20대를 이야기했잖아, 깨어남. 예. 이 나중에 결과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이 20대 여성들이 예. 이게 뭐 어째 말하면은 반사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몰표를 해서 결론적으로 20대가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예.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희석된 측면이 있는데 안타깝죠. 예. 실제로 그동안 우리 한국 정치에서 20대라는 것은 좀 정치에 이렇게 이 가로밖에 있는 예. 세대들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 세대들이 이 등장한 것은 그 대단한 거였고 예. 저는 그게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은 인정할 만하다. 그럼요. 라 보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갔느냐. 그럼요. 이거는 이제 문제지만 어쨌든 20대의 정치적 깨어남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거든요. 처음에 이준석이 부상했을 때 제가 이제 이준석 현상을 높이 평가하는 걸 보고서 일부 진보 학자들이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진보 진영에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본인의 규범적 판단 이전에 객관적 현실의 추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의 감각을 가지고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준석 현상은 20대 남자들, 소위 이 루저라고 부당하게 평가받아온 20대 남자들, 그 중에서 특히 그 일각의 보수적 20대 남자들이 다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전위적 그 보수적 남자들의 그 전위 부대들을 정치적으로 깨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효능감을 맛보게 했죠. 그 점에서 뭐 여가부 폐지라는 그 슬로건은 단지 정치적 동원 수법으로만 보면 대단히 야비하지만 탁월했죠. 그 점에서 20대 일부 보수의 전위부대 남자들이 강력하게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 깨어남은 어떻게 보면은 미라를 깨어나게 한 것처럼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트럼피즘의 전조가 제가 그 트럼피즘이 상륙했다 이런 태제를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대선 때 이준석이 20대 일부 보수적 남자들 깨어나게 했고 그때 동원했던 레토릭이 여성 혐오, 반이민, 그리고 대선 끝나니까 또 장애인 혐오. 이게 전형적인 트럼피즘의 행태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기 다른 사람 인물평을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트럼프가 한 단어로 뭐 포카혼터스 이렇게 딱 워렌을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람을 규정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아주 야비하게 규정하거든요. 이준석은 너무나도 닮았죠. 어쨌든 20대의 일부 보수적인 남자들의 효능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간다. 그래서 어떻게 위험하다 이거죠. 이건 트럼피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지 20대 남자들은 단일한 그 층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20대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서 그걸 다 이제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위험하죠. 하지만 일부 선도적인 친구들이 가지는 위험스러운 경향은 분명히 지적돼야 되죠. 반면에 이제 20대 여성들도 물론 다양하긴 한데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애초부터 위축된 상황이었거든요. 위축된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하도 셌기 때문에 위축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을 대변해줄 후보가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그래서 아까 속물 실용주의라고 얘기한 게 적당히 눈치를 보니까 이쪽 남자도 끌어들이고 싶고 저쪽 여자도 끌어들이고 싶고 하다가 보니까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했죠. 미국의 소위 플립플랍 전형적인 그 기회주의적 행보였죠. 근데 선거 중반서부터는 방향을 잘 잡았죠. 그것도 물론 실용적인 판단이었지만 선거 중반서부터는 일관되게 20대 여성들에게 소구했죠. 그러나 20대 여성들 입장에서 그 전까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비교적 여성주의 후보이지만 너무 힘이 약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단지 표로만 생각하는 것 같고 하다가 막바지에 이대로 가면 심각하게 여성들에 대한 폭력적인 사회가 올 거라는 공포, 불안 이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거 전술적 차원에서 비판적 지지를 했던 거죠. 과거 87년도에 비판적 지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팔이 잘리는 고통스러운 선택 속에서 불가피하게 비판적 지지를 했던 건데 민주당 일각에서 그 처절한 지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지금 입당 러시나 이런 걸 보고서 자신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착각하는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로 부동표가 전례 없이 많았다. 예. 그 24만 격차, 7천 격차보다 더 많았잖아요, 부동표가. 예. 근데 이것과 함께 지금 이 보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사전에 그 부정선거를 딱 기획해냈다가 예. 이게 초반에 발각됨에 따라서 그나마 예. 선거를 이길 수 있었지. 예. 그렇지 않았으면 부정선거로 다 뒤집어져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들 해요. 그래요? 예. 네, 혹시 들어봤습니까? 뭐 제가 그런 유튜브를 확인은 안 했지만 뭐 뉴스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저는 그게 미국에서의 선거 부정론도 그렇고 네. 미국의 선거 부정론은 스티브 배넌이나 아주 구구적인 그 단체들이 퍼뜨리고 있는데 글쎄요, 한국에서도 선거 부정론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저는 글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SNS를 중심으로 한 탈진실의 시대의 현상이 아닐까. 자기 진영의 진영의 극단적 선동가들의 말을 믿고 싶은 심리, 뭐 이런 것이 가진 효과이지. 글쎄요, 선거 부정이라고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뭐와 또 일맥상통하냐면요. 일부 극우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또 어떤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행정부가 를 어떤 전체주의 정부라고까지 규정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리니처럼 체계적인 선전선동과 체계적인 억압의 기제를 기획하고 이런 성격의 정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저처럼 구체적으로 그 정부를 들여다보고 혹은 또 거기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결핍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일부 권위주의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 현장 밀착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데서 오는 무능 실수 뭐 이런 게 결합된 어떻게 보면 과거 칼막스의 루이 보나파르트 18일에서 역사라는 게 때로는 우연과 희비극과 이런 게 결합되는 거거든요. 구체적 역사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실수와 오판과 무능과 뭐 이런 게 결합된 역사를 일관된 체계적인 선거 부정으로 몰아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죠.
그 무효표가 전혀 없이 많았다고 아까 지적을 세 번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렇게 문맹률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위 정도로 없죠, 그죠? 예. 문명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효표라는 게 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 그러더라고 몇십 년 전에는 정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일종의 선거 보이콧, 비호감 선거에 대한 어떤 반응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비록 그 이재명 후보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민주당이 보여줬던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선거 기간에 꾸준히 있었던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586 정치 이제 뭐 정무직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선도적인 먼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 일련의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정치개혁에 대한 아젠다도 후반부에 나왔고 그런 점에서 저만 하더라도 사실상 나름대로는 민주당과 정의당 어떻게 보면은 살아오면서 민주화 운동 출신으로 진보 진영 속에서 항상 살아왔고 투표해 왔던 사람이지만 막바지까지 투표장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제가 칼럼의 주제를 한때는 선거를 보이콧하자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한번 써볼까도 생각했던 그런 심리가 어디 저뿐인가. 그래서 왜 대표님 이번에 무효표도 흥미로웠지만 40대 투표들이 흥미로웠잖아요. 40대의 민주당을 찍었던 투표가 역대 선거보다 낮았거든요. 40대는 한국의 민주화의 기둥의 세대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이 낮았을까? 그들도 일부는 저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강렬한 지지를 보내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그런 마음. 왜 선거가 대장동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선거가 이번 선거를 지배해야 되는지, 왜 줄리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결국은 그렇지만 않았어도 40대들의 투표율이 저렇게 낮았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앞으로 굉장히 정치학자들이 좀 심층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포인트 아닐까.